지도 한 장에 전 세계 성서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성경을 펼치는 순간 추위로 얼어붙은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창세기 2장.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나와 네 줄기로 갈라졌더라.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들이 정말로 네 방향으로 갈라져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록강을 따라 내려가며 본 마을 이름들, 금강촌, 금평리, 금곡동, 모두 금과 관련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발굴. 첫 삽을 뜨자마자 고대 토기 파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단석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는 순간 그 아래에서 반짝이는 금판 하나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금판 위에는 지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뻗어나가는 네 개의 선이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덴의 강을 따라가다 보니 백두산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백두산에서 시작된 강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것은 아닐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백두산 정상에서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얼어붙을 듯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책장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네 줄기로 갈라졌더라는 그 구절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하나의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눈 덮인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그리고 압록강의 발원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중동의 고고학 지형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단강, 뉴욕, 시리아 북부 지역까지 수십 차례 답사를 다녔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적지들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해온 연구자였습니다. 바그다드 근처의 고대 바빌론 유적에서부터 터키 남동부의 하란 지역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측량해왔던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출입이 어려워진 지역까지 포함해서 중동 전역의 성서, 지리학적 현장들을 누구보다 많이 돌아다녔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터키 동남부 지역의 아라라트산 일대와 이란, 서북부의 우르미야호 주변까지 에덴 동산의 가능한 위치를 찾아 헤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가 그린 동방의 네 강 지도를 접하고는 도저히 발을 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지도는 분명히 동쪽 끝에서 시작된 강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돼 한반도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서양 사람이 그린 지도에 동북아시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하는 정도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제작자가 표기한 강의 이름들과 방향성이 성경, 원문의 기술과 묘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의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지점 근처 아니면 적어도 중동 지역 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학계의 정설도 그랬고 제가 배워온 모든 지식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에덴과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하니까 당연히 그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를 본 순간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서 말하는 지리적 표현들이 중동보다는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지형과 더욱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쪽 끝이라는 표현과 네 갈래로 나뉘는 강의 구조가 백두산 일대와 놀랍도록 유사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처음 본 곳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명 연구를 위해 방문했던 중에 우연히 동양학 코너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의 제작자는 19세기 말 조선에서 활동했던 영국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성경 번역에도 참여했던 인물로 당시 조선의 지형을 직접 답사하면서
성경 지명과의 연관성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도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4개의 강줄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물론이고 송화강과 한반도 동해안으로 흘러가는 또 다른 물줄기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 강변에 표기된 지명들이었습니다. 하윌라라고 불리는 금의 땅을 연상시키는 한국어 지명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고, 특히 압록강 상류 지역에는 금과 관련된 옛 지명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금강산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금천, 금곡, 금평 같은 지명들이 압록강을 따라 줄줄이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박물관 직원에게 이 지도의 출처와 관련 자료가 더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다행히 게일 선교사의 개인 서신과 조선, 지리 조사 보고서까지 보관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박물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관련 자료들을 모두 복사해 왔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백두산 지역을 답사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에덴의 지리적 특징과 놀랍도록 유사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특히 네 갈래 강의 분기점이 백두산 천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지 주변의 식생과 기후까지도 성경이 묘사하는 에덴의 특징과 맞아떨어진다고 기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와 직접 현장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확립된 학설을 뒤엎으려는 무모한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연구비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 선배 교수는 저에게 학자로서의 신뢰도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연구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에덴 동산이 동방에 있었다면 인류 운명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엄청난 발견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히브리어 원문을 다시 살펴볼수록 기존 해석에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다시 분석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구절들을 한 단어씩 해부해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먼저 에덴의 위치를 나타내는 미케뎀이라는 단어부터 문제였습니다. 기존 번역에서는 이를 동쪽이라고 해석해왔지만 정확한 의미는 동쪽 끝 또는 동방의 맨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동쪽이 아니라 동쪽의 가장 끝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동 지역에서 동쪽 끝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에서 동쪽 끝이라고 하면 최소한 중국이나 한반도 정도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음으로 네 강의 이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손강과 기온강은 지금까지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고 학자들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기록된 땅의 특징들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윌라 땅에는 금이 있고 그 금이 정금이며 호마노와 베델리엄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토대로 한반도 북부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백두산 일대와 압록강 유역에는 실제로 금광이 발달해 있었고 조선시대까지 채굴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평안북도 지역의 운산금광은 동양 최대 규모의 금광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델리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특별한 수지나 향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백두산 일대의 특산품인 인삼이나 송진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호마노 역시 백두산 화산지대에서 발견되는 광물과 성분이 유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강의 흐름 방향이었습니다. 성경은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나와 네 갈래로 나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지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각각 다른 발원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강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 백두산 천지에서는 실제로 여러 방향으로 물줄기가 갈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은 서남쪽으로 두만강은, 동남쪽으로 송화강은,
북동쪽으로 흘러가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서재에만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충동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론적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실제 지형과 지지를 눈으로 보고 발로 걸어보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백두산 지역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올라가려면 비자와 허가 절차가 복잡했고 북한 쪽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 연변대학교의 지리학과 교수와 연락을 취해 공동연구라는 명목으로 현지 답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여름 저는 마침내 백두산 천지에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서보니 지도상으로만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천지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으며 주변 산세도 웅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물의 흐름이었습니다. 천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정말로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안록강의 상류인 건곤강이 시작되고 북쪽으로는 송화강 지류가 뻗어나가며 동쪽으로는 두만강 상류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침반을 들고 각 강의 방향을 정확히 측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네 강의 방위각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천지 주변의 식생이었습니다.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었고 특히 야생 과일나무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에덴 동산의 풍경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현지 가이드에게 이 지역의 전설이나 구전 설화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성경의 에덴 이야기와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옛날 이곳에 신선들이 살았다는 이야기, 생명의 나무가 있었다는 전설, 그리고 이곳에서 흘러나간 물이 온 세상을 적신다는 믿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정말로 이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명 연구와 고고학적 발굴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백두산에서 내려온 저는 본격적인 지명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압록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서 강변 마을들의 옛 이름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쪽 지역부터 시작해서 북한과 접경 지역까지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뒤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압록강 상류 지역에는 정말로 금과 관련된 지명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강촌, 금평리, 금곡동 같은 이름들이 강줄기를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지명들이 단순히 조선시대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고구려 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전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구려 지명 연구 자료를 찾아보니 압록강 일대를 가리키는 고대 명칭 중에 하윌라와 음성학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한라 또는 할리라고 불렸던 지역명이 여러 고문원에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발견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하윌라가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지명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사한 것은 금광 관련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중국의 지방지를 뒤져보니 압록강 유역의 금 채굴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이미 이 지역에서 금을 캤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금광을 관리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세종실록에는 압록강 상류에서 나는 금이 순도가 높아 정금이라고 불렸다는 기록까지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하윌라, 땅의 금을 정금이라고 표현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베델리엄과 호마노에 해당하는 물질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 일대에서 나는 송진과 각종 약재들이 베델리엄의 특성과 매우 유사했고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각종 광물들 중에는 호마노와 성분이 같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강이 갈라지는 지점,
즉 백두산 천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백두산 일대에 있었을 가능성은 이론적 추측을 넘어서 구체적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학회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격렬했습니다. 한국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에덴 동산의 동방기원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마치자마자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원로 교수는 기존 학설을 부정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학자는 언어학적 증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중동 지역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적들과 성경 기록 사이의 연관성은 이미 수많은 발굴 조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 아니냐는 반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성경이 후대에 편집되면서 지명이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중동 지역의 이름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동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히브리인들이 중동에 정착한 후 그들에게 친숙한 지명으로 각색되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으로는 학자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명이나 지형이 유사하다고 해도 실제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학술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발표 후 많은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저를 보고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었다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 신념이 학문적 판단을 흐렸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대에 부딪힐수록 더욱 확고한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북한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발굴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압록강 구간 지역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접근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쪽 자료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수행했던 조사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보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이미 관련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었지만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자료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도쿄대학 도서관과 교토대학, 동양사 연구소에 보관된 조선총독부 조사 자료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조선을 강점한 후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매우 체계적으로 한반도 전역을 조사했었습니다. 특히 지하자원과 관련된 조사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록강 유역에 대한 상세한 지질 조사 보고서들이 작성되었고, 이 자료들 속에서 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35년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에서 발간한 압록강 유역 지질도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압록강 상류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들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금광 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굴한 것으로 보이는 토기 파편과 청동기 유물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유물들의 연대가 기존에 알려진 이 지역의 문화층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인들의 관심사는 금광 개발이었기 때문에 고고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지명과 현재 지명을 대조해가며 추적한 결과 압록강 부근의 한 지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현재 북한 영토에 속해 있어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 쪽에서 압록강을 건너다 보며 망원경으로나마 대한 지역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2016년 가을, 저는 다시 압록강 유역으로 향했습니다. 단둥에서 출발해 압록강을 따라
상류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일제강점기 자료에 기록된 지점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지역을 바라보며 지형의 특징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압록강 부근의 한 언덕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처럼 보이는 계단식 구조물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연적인 지형 변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규칙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망원 렌즈로 그 구조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고대 제단이나 신전 유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구조물을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만약 저것이 정말 고대 제단 유적이라면 에덴 동산서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현지에 직접 가봐야 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위성 사진을 통해 더 자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구글 어스와 각종 위성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해당 지역의 항공 사진들을 수집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종합해보니 그 구조물은 분명히 자연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기하학적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지형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인공 구조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구조물 주변으로 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작은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종교적 복합 시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바탕으로 고고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보았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에 경험이 많은 몇몇 학자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대부분은 흥미로운 구조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직접 조사 없이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고고학자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북한 지역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중국 쪽에서도 비슷한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문화권은 강을 경계로 나뉘지 않기 때문에 압록강 양안에 동일한 문화층이 분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중국 쪽 압록강 유역에서 관련 유적을 찾을 수 있다면 북한 지역에 가지 않아도 연구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저는 즉시 중국 연변대학교의 동료에게 연락을 취해 공동 발굴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중국 측에서도 압록강 유역의 고고학적 가치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 의사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7년 봄 드디어 첫 번째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연변대학교 고고학과와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된 이 조사는 압록강 남한의 한 구릉지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이곳에서도 인공구조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발굴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표토층을 걷어내자마자 고대 토기 파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토기의 형태와 제작 기법을 보면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발견된 어떤 문화층과도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토기 표면에 새겨진 문양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나무와 강을 형상화한 듯한 기하학적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발굴 사흘째에 발견된 청동 제기였습니다. 제기의 형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한 면이 있었지만 세부적인 장식과 제작 기법은 분명히 동북아시아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문화권의 교류 또는 공통 기원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더욱 흥미로운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작은 장신구들이 여러 점 발견되었는데 그 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현지에서 채취한 금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고대부터 금의 산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물리적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발굴 일주일째에 나왔습니다. 구릉 정상 부근에서 거대한 석조 구조물의 기단부가 드러난 것입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화강암 블록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그 규모로 보아 상당히 큰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구조물의 배치와 방향을 분석해 보니 천문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주축이 정확히 동서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태양의 움직임과 관련된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중국 측 고고학자들도 이런 규모와 정교함을 가진 고대 유적이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흔적을 드디어 찾아낸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석조 구조물의 발굴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단부를 완전히 드러낸 후 측량해보니 그 규모가 가로 30m, 세로 20m에 달하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물 중앙부에서 발견된 제단 구조물이었습니다. 원형으로 배치된 석재들 가운데 특별히 다듬어진 제단석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배수로까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종교적 의식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단석 표면에는 희미하지만 문자로 보이는 각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풍화로 인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고대 문자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초기 한자와 유사한 형태의 표의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자들은 기존에 알려진 어떤 문자 체계와도 맞지 않는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최초의 문자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발굴 작업이 계속되면서 건물의 전체 구조가 점차 드러났습니다. 중앙의 제단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 각각 작은 부속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치는 성경에서 묘사하는 에덴 동산의 네 강과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각 부속 건물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동쪽 건물에서는 금으로 만든 제기들이, 서쪽 건물에서는 향료와 관련된 용기들이, 남쪽 건물에서는 보석류가, 북쪽 건물에서는 각종 씨앗과 과실 모양의 토제품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치와 유물의 성격은 성경이 묘사하는 에덴 동산의 특징들과 매우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북쪽 건물에서 발견된 씨앗 모양의 토제품들은 생명의 나무와 관련된 종교적 상징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발견은 제단 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단석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그 아래에서 작은 금판이 발견된 것입니다. 금판에는 정교한 지도가 새겨져 있었는데 중앙에서 뻗어나가는 4개의 선이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네 강의 위치를 표시한 고대 지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도상의 지형이 실제 백두산 일대의 지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금판 지도의 발견은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의 고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학자들도 실제 유물을 보고 나서는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판에 새겨진 지도의 정확성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현대의 위성 지도와 비교해봐도 거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정밀했던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지리학적 지식이 수천 년 전에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 학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유적의 연대, 측정 결과를 의심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은 대략 4,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성경의 연대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유적의 규모나 정교함이 당시 이 지역의 문명 수준을 고려할 때 너무 앞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 나름의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연대 문제의 경우 성경의 연대기 자체가 후대의 편집 과정에서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시간적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기도 했습니다. 문명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대 문명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남미의 고대 유적들을 보면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건축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유적 자체가 보여주는 종교적 상징성이었습니다. 네 방향으로 배치된 건물들과 중앙의 제단 그리고 금판 지도까지 모든 것이 성경의 에덴 묘사와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일치였습니다. 저는 또한 다른 고대 문명들과의 비교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이집트, 인더스 문명 등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종교적 상징들을 분석해 보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 문명에서도 네 방향 배치나 중앙 재단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통된 원형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고, 그 원형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백두산 일대의 유적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비교 문명 연구를 진행하면서 더욱 흥미로운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지구라트나 이집트의 피라미드 복합체, 심지어 남미 안데스 지역의 고대 신전들까지 모두 비슷한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의 높은 구조물을 중심으로 네 방향의 부속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우주적 질서를 상징하는 배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통점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모든 문명이 공유하는 어떤 원시적 기억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태초의 성소에 대한 기억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재현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는 세계 각지의 창조 신화들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민족들의 창조 신화에서 동쪽 또는 높은 산에 있는 신들의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곤륜산, 일본의 다카마가하라, 인도의 메루산, 그리스의 올림포스 산까지 모두 신들이 거주하는 동방의 높은 산이라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신화들 속에서 네 개의 강이나 네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길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기억의 편린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국의 단군 신화에서도 비슷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군이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와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했다는 이야기 속에는 에덴 동산 설화와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태백산이 백두산을 가리킨다면 이는 한민족이 에덴의 기억을 가장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는 민족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운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였고 그 중심지가 바로 백두산 일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문명이 점차 서쪽으로 전파되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 지역에 도달했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지명들이 새로운 지역의 이름으로 바뀌어갔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인류 역사 전체를 새로 써야 할 만큼 중대한 발견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유전학적 연구와 언어학적 분석까지 동원해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최근 발달한 DNA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인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전학과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특히 백두산 일대에 거주했던 고대 민족들의 DNA가 중동 지역, 고대 민족들과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유전적 거리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두 지역 사이에 고대부터 인구 이동이나 문화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언어학적 분석 결과였습니다. 히브리어와 고대 한국어 사이에 예상치 못한 어휘적 유사성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 개념이나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단어들에서 음성학적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직접적인 언어적 연관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공통기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고대 문헌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산해경이나 조선의 고기 같은 고대 문헌들 속에서 에덴과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산해경에는 서쪽 끝에 있는 곤륜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기록이 있었고, 이는 성경의 에덴 기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곤륜산의 위치에 대한 기술이었습니다. 산해경은 곤륜산을 동북방의 높은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는 백두산의 지리적 위치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조선의 고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 태백산의 신시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태백산은 백두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신시라는 이름 자체도 히브리어로 에덴을 의미하는 단어와 어원적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헌학적 증거들은 구전으로 전해져 온 고대 기억들이 각 민족의 역사서에 단편적으로 보존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황 증거들이 많아도 에덴 동산이 실제로 백두산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명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더욱 대담한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지만 위성 기술과 원격 탐사 기법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고해상도, 위성 사진들과 유럽 우주기구의 레이더 탐사 자료들을 종합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원격 탐사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몇 달간의 분석 작업 끝에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압록강 부간 지역에서 대규모 인공 구조물의 흔적들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지표면 아래에 매몰되어 있어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레이더 탐사 결과 거대한 석조 건물들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구조물들의 배치가 우리가 중국 쪽에서 발굴한 유적과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압록강을 중심으로 남북 양안에 동일한 구조의 유적 곡합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고대에 이 지역이 하나의 통합된 종교적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위성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원격 탐사 기술을 활용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만으로는 그것이 정말 고대 유적인지 자연 지형인지 확실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설령 고대 유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에덴 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비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가설을 검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질학적 분석을 통해 백두산 지역의 고대 환경을 복원해보고 그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에덴의 환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서 추가 발굴 조사를 진행해 더 많은 물질적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문적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두산 정상에서 성경을 펼쳤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로 이곳 동방 끝 백두산 일대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가리키는 지리적 특징들, 고대 지명들의 흔적 발굴을 통해 드러난 종교적 유적들, 그리고 세계 각지 창조 신화들의 공통 요소까지 모든 것이 이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만으로도
기존 학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중동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였을 가능성, 그리고 그 중심지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백두산이었을 가능성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엄청난 발견이 될 것입니다. 한민족이 단순히 반도 끝에 살고 있는 작은 민족이 아니라 인류 운명의 요람을 지키고 있는 민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말입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지금도 우리 곁을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생명의 물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천지의 맑은 물이 사방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두만강이 되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에덴은 먼 옛날 사라진 전설 속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한 생명의 물줄기는 여전히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강물 속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입니다. 에덴의 강을 따라가다 보니 백두산에 도착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면 백두산에서 시작된 강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좌표를 지도에서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 지워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